이번에 이제 그 총리의 박영선의 비서실장의 양정철 두 사람을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예. 오늘 또 추가로 보도가 나온 거는 또 대통령실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 검토한 바는 맞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좀 그랬어요? 이게 좀 혼잡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일단 검토를 아예 안 해놓고 이런 기사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일단 예. 검토가 있기는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박영선 같은 경우는 뭐 양전철은 일단 뭐 안 하겠다고 자기 얘기를 했으니까 박영선은 오사카에 지금 있고 또 올린 글이 협치가 중요하다 뭐 이런 글을 올리다 보니까 예. 약간 좀 박영선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굉장히 복잡해서 네네. 그 정답이랄 게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음. 이리저리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저는 비서실장 굉장히 복잡한 전국이 열릴 거잖아요. 네네. 뭐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은 최대한 대통령하고 좀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적합하다고는 생각 들고 네네. 두 번째는 단 총리는 현재 정국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기계가 복잡한데 네. 의석수가 너무 차이가 나고 음. 두 번째는 저쪽에서 이제 입법 독재를 시작으로 해서 대통령의 어떤 신변의 문제까지를 거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건 최대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우리한테 완벽하게 100% 맞는 사람보다도 예. 민주당한테도 그래도 조금 맞춰줄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네요. 지금은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민생 얘기를 하셨는데 음. 민생보다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협치로 보입니다. 정치적 협치와 소통으로 보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간에 국정 기조에 대한 비판보다도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이 훨씬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이랄지 그다음에 무슨 총리 기용이랄지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이 있는 것들은 최대한 좀 해주는 네. 방향에서 해도 하는 것도 정국 운영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총리로 누가 나오든지 간에 다 일단 또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어쨌거나 여소야대다 보니까 극심한 여소야대라서 민주당에 좀 분열을 만들 수 있는 깜짝 카드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확실한 거는 박영선에 대해서 보수파 진영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게 좀 충격적인 얘기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좀 박영선 카드에 대해 가지고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18일 밤에 또 글을 썼다고 합니다.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할 만큼 민주당이 어리석지 않다. 이런 지금 또 지금 메시지가 다였습니다. 두 줄짜리 짧은 글을 써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협공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뭐 양전철에 일단 정리가 됐으니까 박영선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이 자기를 이제 공격하는 공세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저는 좀 눈을 의심케 하는 워딩인데 오. 만약에 협공이 그러니까 여당과 그다음 박영선 씨를 양 주체로 하는 협공이라고 한다면 네네. 이건 민주당을 그러니까 박영선 전 장관을 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신 상태가 물론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건 분명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화영 사법 처리 등등해서 사법 처리가 이제 목을 조여올 거기 때문에 이때 극도의 위기감, 극도의 포위감을 가질 법한데 네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무심코 어떤 워딩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정도로 상당히 심상치 않은 멘트입니다. 재준 씨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예. 지금 박영선 총리 시위를 겨냥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예. 총리설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박영선이 물론 이제 그 친명 쪽 사람은 아니긴 아니지만 어쨌거나 민주당의 상징적 사람이잖아요. 문재인 정권을 또 예. 상징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총리설에 이렇게 하마평에 오른다라는 것만으로도 적으로 규정할 정도라고 한다면 예.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그냥 박영선 카드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까지 지금 적으로 규정할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도 네. 이제 댓글에 보면 네. 좌파들은 안 된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네네네. 저는 제가 정답이라고는 잘 못하겠는데 두 가지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네. 하나는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무작정 이제 어떤 우파만 보수만 고집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네네.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 같은 거를 무조건 안 받아서 되겠냐 하는 건데 이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진 않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내줘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제가 전에부터 느끼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반응처럼 오히려 그러니까 내부의 단합만 잘 유지될 수 있다면 네. 대통령이 적진에 가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나 좀 뒤에 나올 박지원 씨의 반응들을 보면 오히려 그 혼란과 내부 분란을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조성할 그러니까요.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능동적인 전술을 구사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영수회담도 사실 굳이 안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요즘 좀 크고요. 예.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저희가 제일 답답했던 게 이게 언제까지 가냐라는 건데 사실 6월 7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최고조가 될 겁니다. 이화영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인 절차에 대해 가지고 사법적인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뭐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해도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좋은 그림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박영선 카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런 진짜 뭐 생태탕이나 뭐 페라가몬 뭐 이런 얘기나 했었던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냐 싶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금 반응을 봤었을 때는 그리고 또 아까 박지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진짜 날뛰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박지원이 예. 지금 연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비선 실세를 밝혀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야 한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부도 처리해야 한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반대를 한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다라는 뜻이 또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도 일반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보기에 아니 윤석열이 박영선까지 품었는데 그것조차도 민주당이 반대한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약간 좀 역풍이 또 불지 않을까. 너무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라는 또 인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치적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총선에서의 득표율 차이가 5%밖에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이라서 네네. 형식적으로는 탄핵을 할 수 있는 조건이긴 하지만 근데 국민 대중의 어떤 득표율 차이가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민심을 얻지 않으면 쉽게 탄핵이나 그에 준한 상황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중도층 제가 볼 때 한 중간에 있는 한 20-30%의 대중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정치적 타협, 정치적인 어떤 공방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공방에서 상대방을 제압해 버리는 거지 처음부터 문을 닫아 걸고 뭘 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그르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렇죠. 전략적으로 예, 봤을 그렇게 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기습을 해가지고 우리도 민주당의 씨앗 같은 거를 좀 심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분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박영선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보니까 박영선이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인연이 꽤 오래됐더라고요. 2013년도에 그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그거 이제 또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당시 이제 검찰 내부적으로 좀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박영선을 통해 가지고 좀 돌파를 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지금 뭐 부부 모임 같은 것도 꽤 자주 있었다라고 보도가 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딱 1차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박영선을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인데 비서실장에다가 장제원이 들어가고 총리에 박영선이 들어간다면 그래도 뭔가 좀 이게 균형이 맞지 않나라는 전략적으로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박영선 본인은 협치가 기묘한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찰스 디킨즈의 책까지도 지금 인용해 놨는데 본인은 이런 얘기 들어보면 좀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아무래도 총리직이라는 건 굉장히 어떤 행정부에서는 고위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총리직 그 자체에 대한 욕구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에 이제 그 총리랑 비서실장 임명 요 문제를 두고서도 기강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뭐 아침 6시쯤에 이제 그 단독 기사가 나왔었죠. 두 사람 이제 그 고려하고 있다. 그랬다가 아침 9시 되니까 고려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섭 비서실장도 몰랐다라고 해요. 지금 자기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도 글쎄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좀 파벌같이 나뉘고 있는 거 아닌가. 특정 그룹과 특정 그룹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뭐 대통령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밖으로는 딴 얘기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점이 나오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이게 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대통령실이. 이건 정확한 내막이 밝혀져야 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만약에 그러하다면 굉장히 위험한 징후죠. 그러니까 향후의 정세가 그냥 온건한 정세가 아니라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실수 하나라도 하게 되면 그것을 타고 그러니까 야당의 공세들이 집중될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시급하게 내부 단속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 그래야만 뭐 박영선 총리든 뭐든 간에 음.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내부 단속도 잘 못하면서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천하람도 오늘이었는데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예 그냥 대놓고 자기는 김건희 라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당 네. 쪽 사람들은 얘기하지 못할 건데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박영선과 양정철을 검토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천하람이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좀 대통령이 직접 좀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지난번에 이제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실 기강 문제를 한번 언급하시긴 했었는데 조금 더 강하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건 무조건 내부 응징해야 합니다. 내부 단속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문제를 처리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여당이 흔들렸던 상당수가 그런 거거든요. 네네. 난리면이랄지, 그렇죠. 그다음에 띠올백이랄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안이 그 여당 내부의 어떤 분열을 타고 이게 확대돼서 네. 그리고 야당이 집요하게 이걸 공격하면서 문제를 불거뜨리는 그런 형국의 정치 공방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행보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일단 지금 박영선 총리에 대해 가지고 총리설에 대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한번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또 시청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거 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박영선 총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약간 요런 카드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숫자 1을 한번 써주시고 아니다 무슨 소리냐 무조건 우리는 보수 쪽으로 총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2번을 한번 눌러주시면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이 무조건 누구를 하든지 간에 반대를 하고 낙마를 시킬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민주당 쪽 인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번을 눌러주시고 아니다 일단 무조건 보수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번을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보니까 거의 반반 느낌이 좀 있습니다. 반반이거나 2번이 조금 더 많거나. 그 정도 네. 같습니다. 1번이 뒤에 많이 나오네요. 그래도 네, 생각했던 네. 것보다 1번을 또 생각하시는 아니, 분들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한 45대 55 정도 느낌이네요. 45대 예. 55. 2번을 눌러주시는 분이 한 55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1번을 눌러주시는 분들이 4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런 것도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번 정도까지는 이제 민주당에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낙마를 시킬 것 같은데 예. 이게 한 3번째, 4번째 됐었을 때도 그냥 무조건 낙마를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제가 좀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어쨌거나 약간 좀 여론의 눈치 같은 걸 보지 않을까. 네. 지금 세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음. 아까 6월 7일 이화영 재판을 얘기했지만 네네. 의외로 이재명 재판이 그러니까 좀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커져 있잖아요. 네네. 거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양곡관리법이니 뭐 최성병 특활법이니 이런 네네. 여당의 법률 공세가 하나 있는 거고 세 번째 범여권의 어떤 체제 정비가 같이 갈 거잖아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르고 나서 그 세 개를 동시에 보겠죠. 그렇죠. 따라서 그러니까 요 정치 공방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제가 볼 때 확실한 여권 인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장제원 같이. 총리는 좀 정치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특히 중도층 여론을 좀 봐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봐서 여기서 만약에 설득이 가능하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게 가능하면 네. 첫 번째, 두 번째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 지연이 어렵고 6월 초 정도의 재판이 결론이 나면 뭐 극적인 변곡점이 이루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최상병 특별법이나 뭐 이런 양곡관리법도 공세를 진행하다가 중간층 여론이 좀
잡히면 그다음에 그 공세가 잘 안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여기서 좀 랠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세 가지 측면을 다 본다면은 총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뭔가 좀 소통이 가능하고 신뢰감이 좀 있고 대신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함부로 좀 반대하기가 좀 꺼림칙한 예, 예. 좀 어려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좀 하고 대신에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뭐 장제원이 지금 제일 뭐 유력한 상황인데 장제원 이제 전 의원 같이 현재 의원이죠. 장제원 의원 같이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걸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좀 하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6월 7일을 기점으로 되는 또 이재명의 그런 사법 리스크를 또 고려해 봤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건데 그 말씀을 저희가 좀 받아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도 사실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MBS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1%나 내려갔는데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거는 뭐냐면 야권의 의석수가 예상보다 많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0% 가까이나 돼요. 그리고 여권의 의석수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28%니까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는 야당이 이렇게까지 승리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있고 실제로 아까 전에 득표율로 봤을 때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5%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무조건 의석수가 많으니까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인상적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상보다 여권이 고전했다 또는 야권이 선전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의석수를 많이 가졌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현재 야권이 공세를 취하기 좀 부담스러운 거죠. 의석수만 그러니까요. 믿고 하는 게 그런 것 같고 네. 또 기왕 얘기가 났으니까 뒤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선거 패배가 네네. 68%잖아요. 네네. 한 전 위원장이 뽑은 게 10%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와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냐면 네. 그러니까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 반대가 선거 분위기를 좌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총선에서 그렇게 해서 한번 선거 분위기가 좌우되면 그다음에 일종의 한풀이 하듯이 대통령에 대한 정서적인 한풀이가 한풀 꺾일 가능성이 저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이제 미루어두었던 네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국면과 연동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권은 범죄자 프레임을 가지고 이재명 조국으로 밀어붙였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들은 이재명은 일단 됐고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이 문제 아니냐 이런 여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일단 상당히 어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당장 탄핵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대통령이 됐고 미루어뒀던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다시 한번 꺼내들까? 꺼내들 이런 여론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결과에 비해서 여론이 좀 온건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일단 요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저희가 잠깐 이제 끊었다가 좀 집중적으로 또 분석을 해보고요.